여기 일본의 명문 고교야구 대회인 고시엔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국계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우승을 차지한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야구계는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순수한 일본 고교야구의 전통이 무너졌다며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팀의 우승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식은 일본 야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부 관계자들은 이건 야구가 아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계 팀은 어떻게 고시엔 우승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들이 사용한 충격적인 전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본 야구계에 던진 파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시엔 우승으로 시작된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야구 경기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2024년 8월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야구 분석가 제이크 톰슨입니다. 수년 동안 메이저리그 야구와 일본의 유명한 고시엔 대회에 대해 연구하고 글을 써왔습니다. 야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고시엔 토너먼트를 좋아했습니다. 일본 전역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참가하는 일본에서는 큰 대회입니다. 경기는 치열하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죠. 올해는 직접 일본에 가서 경기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덥고 끈적끈적했습니다. 공기는 흥분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국팀의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경기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한 팀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팀이었지만 이름부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 선수들 대부분이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흥미롭게 경기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교토 인터내셔널의 경기를 지켜봤어요. 그들은 가장 크거나 강한 팀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진심과 팀워크로 경기를 했어요. 모든 경기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토너먼트가 진행되면서 교토 인터내셔널은 계속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들을 이겼죠. 평소에는 분석가로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챔피언 결정전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토 인터내셔널은 일본 최고의 팀 중 한 팀과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꽉 찼고 소음은 엄청났습니다. 제 생각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경기는 시작부터 접전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어느 쪽도 앞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닝이 거듭될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교토 인터내셔널 선수들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승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지막 이닝에서 교토 인터내셔널은 한 점 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2아웃이 남았고 선수들의 꿈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타자가 공을 강하게 쳐서 외야 펜스 너머로 날아갔어요. 홈런이었어요. 관중들은 열광했고 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뛰어올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교토 인터내셔널이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었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에 겨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야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도전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경기가 끝난 후에도 저는 제가 본 것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항상 미국과 일본 야구에만 집중해 왔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교토 인터내셔널 팀의 한일 선수들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야구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 야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야구에 큰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야구 문화는 어떤가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어떻게 달랐나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잘 모르는 야구 문화에 대해 배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고시엔에서 본 것을 보고 나니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진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 야구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고시엔 대회가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스포츠에도 항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미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야구의 세계를 발견할 준비가 된 차에 한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죠.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일본 고시엔 대회에서 본 장면을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의 승리는 제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야구책과 통계 자료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 야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된 자료가 별로 없어서 제가 그동안 야구계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한국야구위원회, 즉 KBO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1982년에 시작되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미국 선수들 중 KBO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떻게 그들과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을까요? 더 깊이 파고들면서 한국에서 뛰었던 한국계 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성공과 수용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토 인터내셔널 팀과 그들이 고시엔에서 우승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국 야구를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예약하려고 계속 생각했지만 뭔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흥미롭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보고 글을 썼던 모든 야구에 대해 생각하며 뒤척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야구 문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 도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여러 야구장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보았습니다.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 일본의 도쿄돔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커다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공간을 한국 사진으로 채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곧바로 컴퓨터로 가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가는 항공편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권 예약을 위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동안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말 현실이 된 거예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을 샀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구문도 몇 가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습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행 날이 가까워지면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야구를 보러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번 여행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고 통계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야구 문화에 대해 배울 예정이었죠. 비행 전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모자와 수첩,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제가 처음 야구 기자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주신 작은 공책도 챙겼죠. 할아버지는 그 안에 항상 눈을 뜨고 있으라고 적으셨죠. 야구에는 항상 배울 것이 더 많다라고 적혀 있었죠. 몇 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였습니다.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면서 한국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경기장은 다를까? 팬들은 어떻게 응원할까? 선수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엔 그 어떤 것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문가 역할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기분이 묘했어요.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어요. 한국 야구장에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응원하는 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알람이 울리자마자 침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야구계를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야구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 관람했던 메이저리그 경기의 야구공이었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상기시키기 위해 항상 그 공을 간직하고 있었죠. 충동적으로 그 공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로운 야구를 발견하기 위해 떠날 때 제 야구 역사의 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문을 잠그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야구를 보기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와 전 세계에서 야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제 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야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도쿄를 조금 연상시키는, 하지만 도쿄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비행기에서 바라본 거리도 사람과 자동차로 북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한 후 공항 밖으로 나섰습니다. 공기는 습하고 따뜻했으며 낯선 냄새와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표지판은 사방에 있었고 잠시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승차장을 보고 기사에게 호텔 이름을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는 정말 활기가 넘쳤어요. 밝은 불빛과 노점상, 그리고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제가 알던 미국 도시와는 달랐지만 흥미진진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긴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너무 신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짐을 풀고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로 나서는 순간 저를 미소 짓게 하는 야구 방망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었어요. 고무공과 금속 배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열정은 우리 집 아이들과 똑같았어요. 저는 야구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느끼며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 야구를 탐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두산 베어스의 홈구장인 잠실 야구장이었습니다. 경기장에 다가가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팀 유니폼을 입고 현수막을 들고 입구를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경기장과는 달랐지만 좋은 의미에서 달랐습니다. 좌석이 필드와 더 가까워서 모든 것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은 흥분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워밍업을 위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수들의 연습 방식이 제가 보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더 유연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위해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야구에서 익숙했던 플레이 스타일과는 달랐어요. 타자들은 더 공격적으로 보였고 제가 놓칠 거라고 생각한 공도 스윙했습니다. 주자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감하게 도루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관중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들이 환호하고 때때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선수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노래가 있었고 타석에 들어서면 관중 전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메가폰을 든 치어리더가 이끄는 조직적인 구호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쇼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7회 연장전에서 팬들은 미국처럼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을 부르는 대신 완전히 다른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주황색 비닐봉지를 꺼내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흥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놀랐어요. 경기가 진행되면서 저도 그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노래 가사도 모르는데도 관중들과 함께 응원하고 있었어요. 흥분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살아오면서 많은 야구를 봤지만 이번 경기는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야구가 미국이나 일본 야구의 카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 야구만의 독특한 맛과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작은 가게에 들러 팀 굿즈를 샀어요. 가게 주인이 제가 외국인인 것을 눈치채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더군요. 제가 미국 야구 분석가라고 말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산 베어스의 역사, 유명한 경기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수첩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마침내 경기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보고 배운 모든 것들로 머릿속이 떠들썩했습니다. 경기 자체도 흥미진진했지만 그 이상이었죠. 팬들, 분위기,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 등 모든 것이 경험의 전부였습니다. 한국 야구의 표면만 보고 왔다는 걸 깨달았죠.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고, 봐야 할 경기도 훨씬 더 많고, 대화할 사람도 훨씬 더 많았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초보자가 된 기분이 들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관중의 함성, 배트 소리, 각 플레이의 흥분을 기억하며 경기의 순간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아는 야구와 얼마나 다른지, 그러면서도 그 핵심은 얼마나 익숙한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서 궁금한 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 왜 그런 식으로 워밍업을 할까요? 응원가와 노래의 배경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한국 야구의 독특한 스타일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글을 쓰면서 저도 모르게 흥분이 솟구쳤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경기 관람 그 이상이 될 것 같았어요. 야구를,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자 모험이 될 것 같았죠.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보기 위해 광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남부에 있는 도시로 그곳에서 야구가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은 부드럽고 빨랐고 창밖으로 아름다운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주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타이거즈는 NC 다이노스와 경기를 하고 있었고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저는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향했습니다. 경기장에 다다르자 타이거즈의 팀 컬러인 노란색의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노란색 셔츠를 입고 노란색 깃발을 흔들고 있었고 심지어 얼굴에 노란색을 칠한 팬들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제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팬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배트를 가져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 팬들이 소리를 내며 팀을 응원하기 위해 플라스틱 배트를 사용한다고 설명해줬어요. 경기가 시작되었고 첫 번째 피치부터 특별한 경기가 될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즈가 초반 리드를 잡았지만 다이노스가 거세게 방역했습니다. 한 팀이 득점할 때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거나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응원하는 팀이 없는데도 흥분에 휩싸여 함께 응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 방식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제가 보던 선수들보다 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 같았어요. 도루를 더 자주 시도하고 미국 선수들이 놓칠 수 있는 투구에도 타자들이 스윙을 하곤 했죠. 덕분에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졌어요. 7회 말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다이노스의 젊은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팀은 뒤지고 있었고 큰 플레이가 필요했으니까요. 투수가 공을 던졌고 크랙! 어린 선수는 공을 세게 쳤습니다. 공은 외야 펜스를 넘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홈런! 득점한 팀이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팀이 득점하든 팬들은 그 순간의 흥분과 멋진 플레이에 환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경기는 양 팀이 동점을 이룬 채 마지막 이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장의 긴장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결과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타이거즈가 타석에 들어섰고 2아웃의 주자가 2루에 있는 상황이었죠.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팀에서 활약한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배트를 휘두르자 공이 맞고 외야로 날아갔습니다. 2루에 있던 주자가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주자는 공이 도착하기 직전에 홈플레이트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타이거즈가 이겼습니다. 경기장은 기쁨으로 폭발했습니다. 팬들은 서로를 껴안고 위아래로 뛰어다니며 노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타이거즈 선수들은 경기장으로 달려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하했습니다. 저는 타이거즈의 팬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축제를 지켜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기, 이 순간이 바로 야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통계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정과 흥분,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죠. 네. 이런 경험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미국과 일본 야구라는 편안한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팬들의 환호성을 바라보며 제가 본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야구가 단순히 미국이나 일본 야구를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야구만의 독특한 정신과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홈런을 친 젊은 선수와 경기에서 승리한 베테랑 선수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팀이 승리하든 멋진 플레이에 환호하는 팬들을 생각했습니다. 경기 내내 느꼈던 열정과 흥분도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경기장을 나서면서 저는 이 경기가 저에게 무언가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통계를 배우거나 다른 리그를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구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플레이되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저는 광주 거리를 걸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노란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경기에 대해 열광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경기나 한 팀보다 더 큰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앉아서 저는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 이 경험이 제 커리어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구와 세상에 대해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이 저에게 또 어떤 놀라움과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학생의 마음으로 배우고 발견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광주에서 흥미진진한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은 여전히 제가 본 것에 대한 생각으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야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한국 야구가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역 야구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흥미로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유니폼과 배트, 유명 한국 선수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살펴보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일본 통치에 있던 아주 오래전에 야구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로 학생들이 야구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독립한 후 야구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1982년 한국야구위원회가 창단되면서 한국에서 프로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한국 야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유니폼이 미국 유니폼과 매우 비슷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니폼은 점점 더 개성 있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팀들이 미국과 일본 스타일을 모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팀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경기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정말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 야구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한국을 강타한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여전히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야구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이를 통해 야구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본 후 저는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는 지역 야구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관람석에 앉아 아이들의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코치가 아이들에게 타격법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프로 경기에서 보았던 공격적인 스타일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스타일을 가르친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랜 야구 팬인 김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국 야구가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에게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누구인지 세계에 보여주는 수단이라고요. 그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한국 팀과 선수들은 전 세계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연습을 지켜보면서 김 감독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쫓고 있었습니다. 최고가 되어 가족과 조국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는 꿈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음식을 먹으러 현지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몇 가지 이름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바로 야구 이야기였습니다. 야구가 이곳에서 얼마나 일상생활의 일부인지 깨달으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야구를 TV로만 보는 것이 아니었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매개체였죠. 다음 날 저는 야구 아카데미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언젠가 프로가 되기를 희망하는 어린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었죠. 그곳의 코치는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제 질문에 답해줬어요. 한국에서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을 가족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어린 선수들은 야구 기술뿐만 아니라 규율과 팀워크 같은 것들도 매일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코치님이 선수 선발 방식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단순히 덩치만 크거나 힘이 센 아이만 뽑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투지가 있고 포기하지 않는 선수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광주에서 보았던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경기가 떠올랐어요. 아카데미를 나오면서 벽에 프로 선수가 된 전직 학생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기도 했죠. 현재 학생들이 큰 꿈을 쫓아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 야구를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기 방식, 팬들의 열정, 젊은 선수들의 꿈 등 모든 것이 한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배운 역사, 만난 사람들, 본 것들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한국 야구는 미국이나 일본 야구의 복사판이 아니었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의해 형성된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었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종류의 야구를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 스포츠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는 다른 방식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그날 밤 잠들면서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행에서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불과 몇 주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고 제 노트북은 이야기와 관찰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야구장을 한 번 더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빈 관중석에 앉아 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조용한 경기장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처음 봤던 경기가 떠올랐습니다. 응원 소리와 노래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게는 당연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배운 응원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열정적인 팬들,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 헌신적인 코치들 등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 모두는 저에게 야구와 한국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구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 학습을 온 아이들이었는데 선생님이 팀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팀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강해졌는지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항상 싸워온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배웠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경기장을 둘러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경기장은 단순히 경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꿈이 실현되는 곳이었죠. 제가 야구를 어떻게 보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통계와 전략, 경기의 기술적인 부분에만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야구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사람들 간의 연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떠날 때 저는 한국 야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 이상의 것을 가지고 떠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어쩌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떠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경기,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의 설렘,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때의 기쁨,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은 겸손함 등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제 느낌은 달랐습니다. 벽에 걸린 미국과 일본 경기장의 사진, 사인이 담긴 야구공, 오래된 티켓 등 야구 관련 기념품을 살펴봤어요. 처음으로 한쪽 벽에 커다란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곧 그 공간을 한국에서의 추억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일하러 갔습니다. 상사가 여행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독자들이 한국 야구의 특별한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한참을 컴퓨터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계나 경기 전략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팬들의 열정, 선수들의 투지, 야구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에 대해 썼습니다. 제가 배운 역사와 그것이 한국인의 야구 경기와 관람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제 글이 단순히 한국 야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린 마음을 갖고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포츠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사를 완성했을 때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썼던 글과는 달랐거든요. 단순한 사실과 수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한 국가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놀랍게도 이 기사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독자들로부터 야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야구를 다르게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를 볼 때 단순히 플레이와 스코어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감정, 문화적 의미,
경기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 관련 기사처럼 다른 나라 야구의 문화적 측면을 탐구하는 기사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 기사를 작성하던 중 제가 처음 야구 기자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야구는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이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저를 더 나은 야구 분석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작가, 더 나은 사상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요. 저는 표면 너머를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풍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회 기사를 완성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되어만 해온 야구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압도당하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발견하게 될 모든 것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한국 여행은 단순한 야구 연구 여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와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점에 대해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나이에 한국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후덥지근한 공기에 발을 내디딘 58세 기자 제피르 호손이 있습니다. 아리조나의 건조한 열기와는 전혀 다른 끈적끈적한 따뜻함이 피부에 달라붙었죠. 낡은 가죽 가방을 끌며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짜증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은 마치 제 편집장이 저한테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았죠. 그녀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았어요. 제피르, 당신의 글이 요즘 좀 지루해졌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서울에 가서 그쪽의 기술 현장을 취재해봐. 당신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그때 저는 비웃었고 지금도 속으로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요.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기술에 대해 저한테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수년간 기술 분야를 취재해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항을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가는지 눈에 띄더라고요. 바닥은 깨끗했고 표지판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모든 코너마다 친절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와중에도 공기마저 깨끗하고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표지판을 따라 공항 기차로 향하며 가방을 끌고 갔습니다. 기차 자체도 놀라웠어요. 세련되고 조용하며 너무나도 깨끗해서 마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을 향해 쌩하고 달려가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시골 풍경은 푸릇푸릇한 언덕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었고 고향의 사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역에서 기차에서 내렸을 때 도시는 마치 벽처럼 저를 압도했습니다. 유리 외관이 오후 늦은 햇살을 반사하는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아래의 거리는 온갖 방향으로 급히 이동하는 사람들, 매혹적인 냄새로 공기를 채우는 거리 음식 상인들, 그리고 교통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달리는 자동, 차와 스쿠터들로 북적였죠. 약간 압도된 기분으로 택시를 잡아 호텔로 가달라고 했어요. 기사님은 영어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제가 휴대폰에 적은 주소를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도시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창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건물마다 거대한 화면이 달려 있어서 밝은 광고와 뉴스 헤드라인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텔레비전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죠. 제가 묵을 호텔은 강남에 있었는데 몇 년 전 그 인기 있는 노래 때문에 들어본 적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호텔 자체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유리와 광택이 나는 금속으로 가득했죠. 체크인을 하는 동안
주위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아마 게임이나 하고 있겠지 하고 저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는데 시차로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년째 사용하던 구형 휴대폰을 꺼내 호텔 와이파이에 연결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즉시 연결되었고 이메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로드되더라고요. 몇 분 동안 편집장에게 무사히 도착했다고 간단한 메시지를 보낸 후 잠깐 샤워를 하고 저녁 식사를 찾으러 나가기로 했어요. 욕실은 마치 SF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변기에는 집에 있는 TV 리모컨보다도 많은 버튼이 달려 있었고 샤워기는 12가지는 되어 보이는 설정이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여행의 피로를 씻어내게 하며 서 있는 동안 저는 내일 있을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내일은 가이드를 만나 서울의 기술 현장을 탐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꺼려했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임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워 후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동네를 탐험하고 저녁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거리는 이제 더 붐비고 있었고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 웃고 떠들며 밝게 빛나는 식당이나 술집을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보이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는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웨이트리스가 사진을 가리키며 조금 아는 영어로 주문을 도와주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것은 제가 예전에 집에서 먹어봤던 한국식 바비큐와는 전혀 달랐어요. 매콤하고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보니 모두 능숙하게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며 활기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피곤했지만 흥미로웠어요. 이 나라는 이미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저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또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궁금해지면서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고 아래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도시의 희미한 소리가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지만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오더니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호손 씨, 저는 수연이라고 해요. 여기 계시는 동안 안내와 통역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악수를 했고 그녀의 단단한 악력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서울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을 볼 준비 되셨나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을 숨기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대체 그녀가 나에게 뭘 보여주려는 걸까? 내 수십 년간의 경력 동안 보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수원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 시티였어요. 다가갈수록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단순히 건물 한두 개가 아닌 그야말로 기술에 전념한 작은 도시 전체였어요. 여기가 삼성이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입구를 지나가며 수연이 설명했어요. 여기엔 식당, 스포츠 시설, 심지어 병원까지 있는 작은 마을 같은 곳이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 모든 게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호손 씨. 삼성은 단순히 휴대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저도 모르게 입이 점점 벌어졌어요. 한 연구실에서는 문처럼 돌돌 말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었고, 다른 연구실에서는 AI 시스템이 제조 결함을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새로운 로봇 시스템의 시연을 지켜보는 동안 수연이 물었어요. 건설, 조선, 심지어 생명보험에도 관여하고 있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놀랐어요. 회사의 영향력이 이렇게 광범위한 줄은 전혀 몰랐어요. 사실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삼성은 한국 전체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5분의 1이죠. 잠시 동안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그 규모가 거의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합 단지를 이동하면서 제 선입견을 뒤흔드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보였어요. 전기차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는 팀이 있었고, 컴퓨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또 다른 그룹도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멋진 제품을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이 의료기술부세요.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는 동안수연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많은 혁신은 실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녀는 새로운 유형의 MRI 기계를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기계는 암을 더 이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른 디스플레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혁신이었어요. 삼성 디지털 시티를 떠나면서 제가 본 것들로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저를 놀라게 할 준비가 더 되어 있었어요. 아셨나요? 우리가 다시 채 타면서 그녀가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사 3곳이 모두 한국 기업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며 눈을 깜빡였어요. 조선업이요? 한국이 전자제품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흔한 오해죠. 하지만 한국은 여러 산업에서 세계적인 리더예요. 우리 조선소들은 거대한 컨테이너선부터 첨단 군용 선박까지 모두 제작하고 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수연은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는 사실들을 계속 공유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국이었고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철강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스마트폰부터 위성까지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쯤 제 수첩은 가득 차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는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하지만 대신 저는 세계적인 혁신의 최전선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나라를 발견하게 됐어요. 수연과 그날 작별하면서 저는 남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은 저를 위해 어떤 놀라움을 더 준비해 놓았을까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오래된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취재는 제 경력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편집장이 저를 안락한 공간에서 밀어낸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결국 이 늙은 기자에게도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어요. 며칠 동안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빠르고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에 놀랐어요. 지하철역 깊숙한 곳에 있든지 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든지 와이파이는 항상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평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빨라요. 수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속도는 28mbps인데 미국은 18,727kb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말이 사실인지 나중에 꼭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스포일러를 하자면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감탄하게 만든 건 단지 속도뿐만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가 놀라웠어요. 수연 씨가 점심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녀는 휴대폰만 사용해서 주문하더라고요. 사람과 대화할 필요도 없이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20분 후에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항상 이렇게 쉬운가요?
제가 맛있는 비빔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수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여기서는 휴대폰으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음식 주문, 옷 구매, 공과금 납부, 심지어 의사 상담도 할 수 있답니다. 저는 거의 음식을 뿜을 뻔했어요. 휴대폰으로 의사 상담을 한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봐요. 여기 원격 의료 앱이 있어요. 몸이 안 좋으면 영상통화로 의사와 상담하고 증상을 설명한 다음 처방전도 근처 약국으로 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집에서는 의사 예약을 잡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몇 분 만에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니.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또 다른 점을 알아챘어요. 정말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를 보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작은 기기에 휴대폰을 대면서 커피값을 결제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지하철역에 들어가기 위해 QR코드를 스캔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공원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10대들 무리레울 가리키며 수연 씨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게임이 엄청 인기예요. 우리는 영화 배우만큼 유명한 프로 게이머들도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휴대폰을 덜 사용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여기서는 마치 온 나라가 화면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단순한 무의미한 스크롤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휴대폰을 사용해 도시를 탐색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친구와 가족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기술이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열차가 터널로 들어갔는데도 제 휴대폰은 신호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인터넷 검색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동영상 스트리밍까지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휴대폰을 흔들며 수연 씨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이제 제 끊임없는 놀라움에 익숙해진 듯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지하철역과 터널에는 모두 셀룰러와 와이파이가 완전히 다 돼요. 이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어요. 저는 지하로 내려가면 신호가 끊기는 게 당연한 뉴욕 지하철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어디에 있든지 연결이 끊기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왜 서울이 종종 세계의 인터넷 수도라고 불리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지 빠른 인터넷이 있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인터넷이 삶을 더 쉽고 더 효율적이며 더 연결되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저는 꽉 찬 쓰레기통을 알림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쓰레기통에서 그걸 봤어요. 다음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보여주는 디지털 표시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도 봤어요. 심지어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고 테이블을 치우는 식당에서도 봤어요. 어느 날 수연 씨가 저를 시외에 있는 스마트 농장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는 작물이 수직 타워에서 자라고 있었고 성장의 모든 측면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어요. 빛, 물, 영양소, 모든 것이 최적의 수확량을 내기 위해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이게 농업의 미래예요. 수연 씨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땅이 많지 않아서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런 스마트 농장은 더 작은 공간에서 더 적은 물과 에너지로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할 수 있어요. 로봇팔이 타워에서 잘 익은 딸기를 부드럽게 따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장면 같았지만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농장을 떠나면서 저는 수연 씨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 이 과제를 받았을 때 저는 후진국으로 보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미래에 발을 디딘 것 같아요. 수연 씨는 웃었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여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많은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본 모든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고속 인터넷,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통합된 기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들. 한국은 단지 디지털 혁명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혁명을 이끌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경험 많은 기자 제피르 호손으로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기분이었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도심으로 돌아오는 길에 각 건물은 디지털 생명으로 맥동하는 듯 보였어요. 이 놀라운 나라에서 모든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의 시각적 표현 같았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머리를 가라앉히며 노트를 꺼냈어요. 이건 단지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글로벌 리더로 변모시킨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저에게 또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정말 기대됐어요. 어느 오후 수연 씨가 저를 카이스트,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원에 데려갔어요. 카이스트는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 중 하나입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공기 중에 가득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너무 빡빡하다고 비판을 많이 받긴 해요. 라고 수연 씨가 걸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저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로봇을 만드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그 로봇이 노인들을 돌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여기 있는 발명품들 중 많은 것들이 세상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수연 씨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선진국 중에서 젊은 성인 중 대학 학위 소지자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다는 거 아세요? 저는 몰랐지만 그게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투어를 계속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았어요. 우리가 지나가도 그들은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의 다른 곳에서도 보았던 집중력을 떠올리게 했어요. 우리는 한 무리의 공대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기 위해 멈췄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발명한 새로운 종류의 배터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배터리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어떤 배터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 그게 작동한다면 전기차와 스마트폰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을까요? 저는 수연 씨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장려해요.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싶어 하죠. 저는 고향의 학교들을 떠올렸어요. 우리도 창의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진짜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컴퓨터 실습실을 방문했어요. 그곳 학생들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AI를 보여줬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수연 씨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교육 시스템은 정말 경쟁적이에요. 학생들은 오랜 시간 공부하고 종종 밤늦게까지 공부하죠. 힘들지만 그게 우리가 기술을 이렇게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양쪽의 면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과물은 인상적이었지만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캠퍼스를 떠나면서 저는 수연 씨에게 그녀의 학교 시절 경험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의 공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을 때의 안도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뤄낸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온 것도 자랑스럽고요.
저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난한 나라에서 기술 강국으로 변한 거죠. 그 과정에서 교육 시스템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한 고등학교를 지나갔어요. 늦은 오후였지만 교실 안에 학생들이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직도 몇 시간은 더 있을 거예요. 수연 씨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정상적인 일이에요. 저는 미국 학생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상을 해보려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면서 저는 그날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창의성, 노력, 압박감, 놀라운 발명품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제 교육과 혁신에 대한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조건 한 가지 방식만이 옳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들에게 맞는 길을 찾아냈고 그게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다르더라도 효과가 있었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저는 이 뛰어난 젊은 두뇌들이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낼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살짝 흥분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바로 이곳 한국에서 미래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수연 씨와 함께 아늑한 카페에 앉아 완벽하게 우려낸 라떼를 홀짝이며 약간 압도된 기분을 느꼈어요. 지난 며칠간은 기술적 경이로움과 혁신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을 계속 찜찜하게 하는 게 있었어요. 뭔가 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 씨, 제가 무심코 커피를 젓으며 말을 꺼냈어요. 지금까지 본 건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게 다 좋기만 한 걸까요? 안 좋은 면은 없나요? 수연 씨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어요. 그녀는 마치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자신의 컵을 내려다보았어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맞아요, 호손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 발전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녀는 한국의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직면한 강력한 압박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초등학교 나이의 어린 아이들조차 매일 몇 시간씩 학원에 다니며 밤늦게까지 공부해요. 모두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려 경쟁하고 그것이 좋은 직업과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정이 넘어서까지 공부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수연 씨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저는 애리존에서 보냈던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렸어요. 물론 저도 숙제와 시험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지칠 것 같았어요. 어른들은요? 제가 물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나요?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나빠져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긴 근무 시간과 치열한 경쟁으로 악명이 높아요. 그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친구는 밤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기대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건 게으르거나 헌신적이지 않다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회식 문화도 있어요. 수연 씨가 계속했어요. 퇴근 후에 직원들이 동료나 상사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 기대되죠. 팀 정신을 기르는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피곤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봤던 번쩍이는 오피스 빌딩들을 떠올리며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일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첨단 기술의 유토피아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편이에요. 수연 씨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말은 제게 마치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성공에 대한 압박과 실패에 대한 수치심이 많은 한국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다고 설명했어요.
올바른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는 노인들, 모두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건 국가적인 위기예요. 수연 씨가 말했어요.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변화는 더디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걱정스러운데 수연 씨는 갑질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상사가 직원을 학대하거나 선생님이 학생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고객이 서비스 직원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우리 계급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저는 서울 거리에서 봤던 모든 정중하고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 중 몇 명이 속으로 고통받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의 무게가 공기 속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어요. 수연 씨,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우리는 기술과 경제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돌보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다시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나섰어요. 저는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번쩍이는 고층 건물과 초고속 인터넷, 뒤에는 아주 인간적인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진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일이 한국의 기술적 성취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은 점과 나쁜 점, 발전과 그 함정까지도 모두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여전히 제가 보고 배운 한국의 혁신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감탄은 우려와 급속한 발전의 복잡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가라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아름답긴 했지만 이제는 각 빛나는 창문 뒤에서 펼쳐지고 있을 이야기들이 상상됐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 초과 근무하는 노동자, 자살 충동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한국은 제가 처음 상상했던 그런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완벽한 첨단 기술의 낙원도 아니었어요. 놀라운 성취와 큰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복잡하고 매혹적인 나라였어요. 고대 전통이 첨단 기술과 충돌하는 극명한 대조와 급속한 변화의 장소였어요. 노트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저는 다시 한번 사명감을 느꼈어요. 저는 제퍼호손, 전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한 국가의 이야기. 하지만 그 경주의 대가와도 씨름하고 있는 이야기. 혁신과 투쟁, 발전과 고통의 이야기.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있을까요? 잠이 들기 직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빛나는 스카이라인은 수많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직 탐구되지 않은 채로